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바뀝니다. 수도권 집값은 계속 뛰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부동산 동향,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동안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일부 또 시민분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있었고 공인중개사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 굉장히 또 많은 반발들이 나왔었고요. 실제 국토교통부가 올 2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게 세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협의 끝에 이제 두 번째 안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아마도 10월부터 이번에 바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안으로 이제 시장부에 적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또 매매와 임대차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픽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보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매매 부분부터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개념 정리를 하나 먼저 하고 들어간다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있어서 고가 주택을 우리가 9억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15억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조금 이따 보는 임대차에서는 우리가 전세 6억 이상은 비싼 전세네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12억 이상의 전세가 고가 전세다라는 개념을 적용을 한 겁니다. 현행이 있고 개편안이 있는데요. 좀 구간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일단은 6억 미만은 거의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오른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억 이상 되는 부분부터, 특히 9억 이상 되는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텐데요. 9억부터 12억이 0.5, 12억에서 15억을 0.6, 15억 원 이상을 0.7%로, 그러니까 저 구간, 9억 원 이상 구간을 세분화한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오른쪽에 보면 상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뭐냐? 상한선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10억 원의 집을 우리가 매매를 했었을 때는 저기 9억에서 12억에 들어가니까 0.5%가 최선이고 최고 상한이고 그 이하에서 협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가령 10억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이제 900만 원, 0.9를 적용을 하니까요. 이하에서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500만 원 밑에서 협의를 하게 되니까 일단은 반값 복비, 반값 수수료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네, 앞선 그래픽이 좀 복잡해서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지금 최고 상한 요율이 0.9%에서 0.7%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요율 자체가 일단 낮아진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0억을 넘었다라는 통계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최고 요율을 적용을 받았는데 현행 개편안에 따르면 이전보다는 상당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가 싸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9억 이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0.9라는 걸 적용할,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편한 요율이지만 이 최고 상한 요율이지만 공인중개사와 충분히 또 협의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상한선이니까요. 상한이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중개 수수료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래픽을 한번 좀 준비가 되는 대로 띄워주십시오. 네,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왼쪽 현행 요율을 보시면 6억 원 이상부터가 0.8%, 가장 높은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6억 이상의 전세면 비싸다라고 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게 됐지 않죠. 그러니까 저기도 오른쪽을 좀 보시면 6억부터 쪼개지게 되는데 6억에서 12억이 0.4%, 12억에서 15억이 0.5, 15억 이상이 0.6으로 다시 쪼개지게 되면서 상한선도 낮아졌지만은 구간별로 굉장히 많이 쪼개졌다라고 해서, 가령 전세 6억이 기존에는 이제 480만 원이었다고 하면 이번을 저기에 따르면 2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값 전세 임대차 중개 보수라는 이야기도 또 마찬가지로 성립이 됩니다. 6억부터는 일괄 0.8%가 상한이었는데 이걸 이제 차등 설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존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지금 보면은 이제 전세 6억 이상에서는 0.8이잖아요. 근데 앞서 매매 보게 되면은 매매 6억에서 9억의 현행이 0.5%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은 아니 현재는 전세 이 6억 8억이 매매보다도 더 비싼 역전 구간이 나와가지고 저 지점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저것도 이번에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원래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 이런 지적이
뭐 계속해서 오랫동안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개편이 되면 좀 그런 불만들이 좀 사그러들게 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소비자들도 그렇고 뭐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같이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들, 저는 이제 사만 나왔을 때 이란 쪽을 많이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란은 이제 고정료율 0.4%, 물론 이제 고가에서는 0.7이 있지만 왜 저는 이제 고정료율을 우리나라에는 좀 적합하다고 봤냐면 예. 저게 다 협의잖아요. 그래서 막상 실제 거래를 하면 지금도 뭐 0.9%라고는 하지만 협의하에서 이게 다 조정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파는 사람, 이 매도인 우위이기 때문에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뭐 15억 이상의 집을 팔아도 0.4%도 안 내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실제로 어떤 중개사는 더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집주인은 더 손해를 볼 수.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부동산 중개 구조라면 뭐 미국처럼 법적 책임도 없고 이렇다면 그냥 고정료율제로 0.4%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주장도 많이 했었는데 현재 소비자들도 그걸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복잡하게 저 상한선 제도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로서는 소비자 또 국민들 또 중개업소 전문가들 모두가 다 지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개편안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거,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요, 이제 이 안으로 아마 그렇죠. 10월부터 적용이 앞으로 됩니다. 이제 적용하는 그 과정이 그렇죠. 있는데 좀 복잡하게 뭐 수정안들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요. 네네. 네. 일단 그리고 또 이런 그 중개 수수료와 둘러싼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와 이런 갈등 국면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나 이런 걸 작성을 할 때 미리 사전에 공인 그 보수 수수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정한 이후에 그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이제 가령 이제 상한선이 0.9%잖아요. 뭐 15억 이상 뭐 집할 때 그러면 0.9를 먼저 써놓습니다. 아예 그 사전 계약을 할 때. 그래서 그 나중에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0.9 최고 상한선을 써놓고 실제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제 수수료가 든 협의를 할 때 뭐 깡내 만회하면서 여기서 얼굴 붉어지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아예 최초에 모였을 때 일종의 가계약서 쓸 때부터 그거 수수료를 담판하는 이제 그런 문화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게 다 상한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지가 있는 예, 그럴 여지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료율이 아닌 이상 계속해서 아마 그런 여지는 남아 있을 네, 겁니다. 그런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저희가 그 매매 계약서를 쓰다 보면 그 등기부등본이나 매매 계약서 원본만 보지 그 네. 뒤에 뭐 이 아파트라든지 집이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게 있고 또 그 뒷면에 공인중개 보수 수수료와 관련된 문항도 별도로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지 실제로 집을 뭐 사고 판 이후에 별도의 추가적인 그런 갈등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높거든요. 이런 수수료율이. 이제 그걸 많이 제시를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외국의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은 거의 법적 책임까지 다 집니다. 네. 가령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을 샀는데 변기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뭐 변기가 고장났는데 왜 체크 못했냐? 그러면은 그 부동산 중개업소가 하는 일이 그 집주인한테 얘기해주고 뭐 이 정도지 자기가 책임을 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우리가 이 중개 문화라면 차라리 뭐 계약서를 뭐 정교하게 아무리 쓰더라도 별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정료율제에 대한 주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업계 전반에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했던 이제 보증보험제도,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책임지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기존에 1억인데 이걸 2억, 법인은 2억인데 4억 원으로 좀 상향 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쉽죠. 집값이 너무 이렇게 올랐는데 2억, 4억이 네.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수정이 하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오니까 이제 당장 바꾼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한 발 뒤로 물르기는 했는데요. 큰 틀에서 나온 이 부동산 중개업 시험 관련 내용들을 좀 보면 핵심이 절대평가에서 그렇죠. 상대평가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 40만 명 응시 역대 최고 기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뭐 거의 한 뭐 1년 정도 최대 공부하고 하면 뭐 큰 탈 없이 합격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한데 상대 평가로 좀 더 깐깐하게 바꾼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무자격자 불법.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어떤 부동산 중개업소는 사장님은 있는데
실제 도장 찍거나 할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거간만 하고요. 하고 나머지는 어떤 젊은 분들이 와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런 부동산은 뭐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핵심은 이제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의 저 시험이 정말 상대평가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장 청천벽력이죠. 준비해왔던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것은 시간을 두고 또 바꿔보겠다. 또 이렇게 입장을 그러니까 정했습니다. 절대평가라는 게 결국 100점 만점 중에 뭐 50점만 넘으면 인원수 제한 없이 네. 합격시켰던 것을 인원수,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숫자만 뽑겠다. 이러니까 맞습니다. 더 공인중개사 네. 시험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겁니까? 네. 일단 뭐 이렇게 여러 여건 등을 놓고 봤을 때 공인중개사 쪽 입장도 좀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수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측면이 좀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중개사 쪽 입장에서는 이 매물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이런 입장도 좀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핵심 중에 첫 번째가 지적하셨던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과거와는 좀 다르게 최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업계용어로 양타 친다라고 하는데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수자, 매도인 모두를 끌고 들어와서 양쪽에서 다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의 매매 혹은 뭐 전월세가 성사된 때 기본이 2군데고요. 예. 많게는 3군데, 4군데가 함께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는 돈은 크지만 그것이 실제 부동산 중개사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고 가장 큰 핵심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결과주의입니다. 즉 손님이 오고 집주인이 와서 집 보여주고 만약에 100번을 보여줬다 해도 그게 거래 성사가 안 되면 그 노력에 대해서는 대가가 0이거든요. 성사가 됐을 때만 돈을 받게 되는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런 애로사항들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가 그리고 지금 이 큰 문제가 나온 게 집값이 순간적으로 뛰면서 네.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값 상승.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건 우리 책임은 아닌데라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토로하고 있죠. 지금 집값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도 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관련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 집값은 정말 놀랄 정도고 아마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첫 기록인 것 같기도 한데요. 거의 4주 연속입니다. 지금 0.4%, 5주 연속이네요. 네. 0.4에 가까운. 그리고 8월 셋째 주에는 드디어 0.4%의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0.4%가 크게 안 느껴, 요즘 같아서는 크지만은요. 근데 저렇게 5주 연속 부동산이 0.4%대에 준하게 오른다고 하면 실제로 체감되는 집값 상승은 엄청난 겁니다. 네. 저게 아마 기록일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서울은 그동안에 좀 안정됐어요. 거래도 없었고. 근데 서울이 다시 좀 꿈틀대는 모습. 그래서 한 2년 내에, 그러니까 상승률은 높지는 않지만요. 0.2%가 뭐 최대치는 아니지만 2년 내에 다시 서울이 좀 들썩이고 있어서 이러다가 지금 서울에서 시작된 게 전국으로 한 바퀴 삥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또 서울에서 재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또 네.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평론가님 앞선 그래픽이 그 한국부동산원 정부 공인통계 네. 부동산원 통계인데 이렇게 상승률이 부동산원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민간 통계보다 보수적인 경향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표본을 많이 늘렸잖아요. 여러 네. 지적들을 받아들여서 그게 이런 상승률을 좀 키우는데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처음 저거 보고 KB 시세인가 했는데 이제 부동산원 시세였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또 바로 나왔던 어떤 반응들은 이제 과거에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뭐 3년 반, 4년 동안 11%밖에 안 올랐다라는 것이 밝은 그겁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잡았었는데 이번에 통계치를 넓히면서 좀 체감되는 그런 상승률도 조사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집값 상승률이 지금 꾸준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가계부채 1,800조 시대고요. 우리가 뭐 보도나 언론에서 그냥 1,800조, 1,800조 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GDP가 뭐 이제 한 1,900조, 뭐 2,000조라 많이 잡아도 거의 이제 100%에 찬 그런 가계부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증가세예요. 최근에 뭐 3년새 이게 부동산과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승범 금감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서 어제 저녁 정말 또 이야기가 뜨거웠었던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멈추는 네. 전격 중단하는 이제 그런 초유의 사태가 나왔습니다. 바로 예. 농협은행인데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집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뭐 증액, 재연장 다 안 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럼 농협은행만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곧 이런 대출 중단이 시중은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협만 하면 또 뒤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월 말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이 주택담보대출은 굉장히 힘들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농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네. 없는 측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농협은행의 그런 부채 지수가 높으면 뭐 잘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악성 그러니까 잘 갚지 못하는 그런 대출 규모를 줄여야지 무작정 이렇게 진짜 집을 살 때 필요한 소비자들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까지 이렇게 좀 당혹스럽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좀 의혹의 목소리는 부동산을 잡는다 해도 못 잡으니까 가계부채를 일종의 빌미로 핑계로 우회적인 부동산 옥죄기의 테크닉을 쓴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일반 서민이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이제 그런 행태들 아니겠습니까?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그런 건 아니다. 지금 가계부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잠깐 지금 이 마이너스 통장, 이 마통 이야기를 했는데 마통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부터는 웬만한 시중은행에서는 이제 상환 요구가 빗받칠 정도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웬만한 직장인들이 과거엔 1,000만 원, 3,000만 원도 벌벌 떨고 마이너스 통장을 썼는데 요즘에는 뭐 7, 8천, 1억도 다 땡겨 쓰고 있거든요. 근데 현행 이제 아마 시중은행별로 다르겠지만은 이 마통 옥죄기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이 이 최고 한도 찬 분들은 3, 4천을 바로 토해내야 되는데 이것도 9월부터는 굉장한 대란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이래저래 또 아마 8월 말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가계부채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